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일주의 공백이 또 컸어. 네, 컸죠. 오늘 우리 박영훈 대학생위원장이 함께 했는데 뭐 선거 기간 동안에도 한번 불러서 저희가 선거 끝나고 또 얘기를 나누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그 K보람님이 또 코로나 확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겸사겸사 오늘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댓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훈게이 한번 간단히 소개 겸 네네. 뭐 간단한 소감 얘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반갑습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장이고요. 지난번에 재우님이 못 오셔서 제가 나왔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빠지시다 보면 네.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으니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만 잘 알아주시고 이게 또 다른 사람 자리 꿰차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열려 있죠. 네. 맞아요, 많을 것 같은데. 다들 누워있다 일어나시겠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선거 결과가 아쉽게 우리가 패배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좀 기운을 내서 우리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윤석열 후보가 흠칫하고 멈칫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내서 그리고 저희들도 힘낼 테니까 모두 방송 잘 봐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까지. 센스까지 좋습니다. 예비 유튜버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떤 네. 유튜버를 또 할지 그리고 그동안의 또 활약을 이따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주제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로운 또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의 어떤 기후 이야기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그 앞으로 이 윤석열 행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펼쳐질 것인가에 네. 대해서 기후를 조금 놓고 보려고 해요. 네. 일단 이 기후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 제 뭐 일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 분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 치고 이렇게 기후와 관련된 공약이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너무 없어요. 아니 대선 전에 그 이재명 후보하고 그 비교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판 엄청 하셨던데. 맞아요. 지금 당선됐네요.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근데 피로감이 뭔가 한 4년 지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뭐 당선 취임도 안 했는데 와 뭐야 이게. 그러니까 향후 5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아직 카운터다운도 시작 안 했는데 그러니까 취임덕? 취임덕. 네. 지지율은 또 내리막길 가고 있고. 그렇죠. 데드 크로스. 진짜. 저는 사실 대선 끝나고 술을 진짜 엄청 먹었는데 며칠 동안 그러다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져. 저도 지금 확진 끝나고 이제 일주일 격리 끝나고 온 건데 네. 저는 근데 그 술 먹을 시간 동안 너무 마음이 헛헛했어요. 근데 그때 새날 우리 이제 일주일 쉰다고 이제 공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푸나님 혼자 1인 방송 하시잖아요. 맞아. 저 그거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막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거기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괜찮다고 또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운이 나더라고요. 이 음. 얘기 하고 싶었어요. 꼭. 출연자지만 힐링 받으면서 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라는 거. 푸나님께 감사하다. 푸다님께 너무 감사하죠. 저도 제주도를 갔다가 좀 쉬러 갔다가 뭐 영웅게이도 그렇고 그때 연락 계속 우리가 했었는데 뭐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또 마음이 되게 허하기도 하고 저도 그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 쉬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쉬는 게 아니라서 가서 방송도 하셨잖아요. 또- 생방을 또. 네, 또 빨리 컴백했죠. 그리고 바로 페이스북에 컴백했어요. 계속 그거 올리던데 앞으로 뭐 할지 이제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며칠 동안 계속 공개하겠다고. 네. 실제로 라이브 방송 바로 했을 때 저도 그때 같이 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죠. 그때. 그때 저는 되게 간단하게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3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할 때 4시간 얘기해서 안 끝나. 빨리 끄라 그래갖고 껐습니다. 저도 3시간까지보다 밥 먹으러 갔어요. 박찬호 선수 같아요. TMI라고 간단하게. 할 TMI. 말이 많아서 맞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그거 없었으면 아마 못 버티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마음의 위안 맞아요. 정말 많이 되었을 거예요. 맞아요. 힐링. 힐링, 진짜 음. 힐링. 맞아요. 그리고 바로 또 우리가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나아갈 수 있는데 달려야죠. 그런 차원에서 또 기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맞아요. 기후 관련해서는 정말 이 당선인이 이해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공약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떠들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이 국내에서 아마 많이 체감하셨을걸요. 기후 변화, 뭐 기후 위기, 뭐 탄소 중립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담론 자체가 진짜 많이 떠올랐다. 음.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들 기후 운동이 아주 활발해졌죠. 네. 한국에 그레타 툰베리 없어? 뭐 이런 기사들도 많았는데 음. 아니 우리에게는 N명의 그레타 툰베리가 있어요. 진짜 정말 좋은 운동하는 청소년들 정말 많아요. 기후 관련해서. 정말 많이 활발해졌고 시민들의 체감도도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정부 역시도 꽤 한 것들이 많아요. 기후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NDC 자주 말씀드렸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라고 모든 나라들이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하라고 해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전 정부가 했었어야 돼요. 아. 근데 계속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피포지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또 피포지. 기후와 관련된 국제 포럼이었죠. 이것도 개최하면서 좀 기후에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고 탄소중립위원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의 탄소중립 비전을 만들고 방법론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네. 물론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버넌스가 출범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통과가 되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을 하기엔 그래도 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하려고 뭐라도 하네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국정 운영이 아니었나. 그리고 특히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또 전기차도 되게 적극적으로 정책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느끼는 게 많았는데 사실 이 기조를 우린 좀 이어갔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됐지만 그들 중에서는 정말 기후위기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전 정부부터 했어야 되고 그 전전 정부부터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간에 했어야 했던 걸 몰아서 하느라 정말 바빴고 충돌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했던 거였는데 그 기조를 사실 이어가야 됐고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전 자주 말씀드린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도 정말 중요했고 또 NDC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고 했는데 50%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주 4일제도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기후와 환경 관련된 공약은 굉장히 진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상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건조하고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약들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판이 많아요. 근데 이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민사회단체만큼의 요구만큼의 공약을 낼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2030, 2030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30년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8년 남은 거거든요. 네. 이 8년 동안이 우리 인류, 자연 그리고 지구의 21세기를 결정하는 8년이에요. 8년이 80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의. 이건 뭐 환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8년 동안 우리 가시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없다면 이제 21세기 동안에 이른바 이제 우리 기후 난민이라고 하죠. 식량난도 오고. 그렇죠. 기후 취약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후 취약계층 33억 명 정도. 33억. 와. 쉽게 말해서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썰려 나갈 예정인 거예요. 네. 사회를 수직적으로 쭉 놓고 봤을 때 네. 아래에서부터 취약할수록 썰려 나갈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서 우리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것들로 인한 물가 상승, 식료품 물가 상승, 농산물 물가 상승.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만 지금 전쟁 타지니까 밀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난에 대해서 저도 별로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닥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진짜 뜻하지도 않게 그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식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이런 그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아마 그거는 예견이 좀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요소수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소개해드렸었던 게 요소수 얘기로 시작해서 식량 자급률 얘기로 끝났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다. 네. 근데 방금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아마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아마 뭐 일자리 부족, 뭐 전쟁, 분쟁 이런 것들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전 세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일수록 가난할수록 뭐 지역에 살수록 뭐 덜 배웠을수록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이주민일수록
차례차례 썰려 나갈 예정이에요. 기후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만 말려 죽일 뿐이죠. 서서히 말려 죽일 거예요. 잔인하다. 약한 고리부터. 잔인하다. 근데 그 중요한 8년을 우리는 8년 중에 5년을 윤석열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이고. 계속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되게 우려가 되는 게 시작하기 전부터도 뭐 맞아요.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뭐 커드 가입, 사드 배치 뭐 내뱉는 말마다 논란이잖아요. MB 사면 그런 사람이 뭐 공정상식 정의를 외쳤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좀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가능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정말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500억 예비비도 그렇고 우리가 청와대 이전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11명의 전직 장성들도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중에서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국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은 임기 시작하고 나서면 얼마나 많은 말, 그쵸. 사건 네, 사고를 맞아요. 터뜨릴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것을 잘 견제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래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일각에선 그래서 지금 영웅계의 키보드 뽑았잖아요. 잠깐 휴식기인데 다시 바로 꼽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키보드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착해야죠. 네. 5년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어떡합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기는 네. 얼마 안 남았지만 키보드는 영원합니다. 제가 계속 세팅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복선인가요?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대학생 위원장이 언제까지죠? 10월까지인데요. 사실 네. 지방선거가 끝나면 도의적으로 이렇게 다음 위원장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보이죠. 기대되는데요. 그 다음 스텝. 그러게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당대표 출마합니까? 아니, 유튜버로 전향할 수도 있어요. 당대표. 좋습니다. 근데 진짜로 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뭐 당내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로 네. 또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재훈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 공유해 준 거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기후 얘기 맨날 얘기하시니까 저 기사를 본 것 중에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은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 기후나 어떤 탄소 중립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그냥 시민으로서는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방송을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음. 이렇게 짜맞추고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정말 생으로 한다. 아, 갑자기는. 저는 직접 갑니다. 예. 남일이라고 그냥 막 얘기하고 자기한테 뭐 얘기하면 미리 좀 얘기해달라고. 이거 미리 얘기해줘야죠. 그래 준비라도 좀 하지. 근데 왜냐면 또 그만큼 의석이 형이 워낙 이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질문하는 선은 뭐 그냥 나오시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 얘기가 사실 굉장히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분량이 길어서 이건 한 주 분량을 갑자기 지금 뭐 한 주 분량인가요? 네, 기사 짧게 보니까 좀 얘기해달라고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면. 네. 그쵸. 일단 원전 그러니까 핵발전이란 말이 정확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핵발전. 뉴클리어 파워예요. 뭐 네. 뉴클리어는 핵인데 누가 자꾸 원자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아니 윤 당선인 누구야 누구? 윤 당선인 네, 핵발전 네, 뉴클리어. 핵발전인데 핵발전이 탄소 중립에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뭐 이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같은 나라 대표적으로 네. 탄소 중립을 원전으로 하겠다는 나라들인 건데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석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윤 당선인이 자꾸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만 그러면은 하는 얘기를. 하나만 하예요. 네. 그러면 왜냐면 전 세계가 석탄을 퇴출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석탄 화력 발전으로 감당하고 있던 우리의 에너지를 무언가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또 시민 사회나 환경 운동가들은 모두 재생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방법으로서 원자력 발전, 핵 발전도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을 할 때는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다만 모두가 알다시피 EU에서도 녹색 분류 체계에 핵 발전을 넣을 때 단이 붙어요. 단 핵 연료봉, 폐핵 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기후 위기를 빈대에 비유하기에는 너무 큰 위기지. 에너미이긴 한데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큰 위협을 안고 살아야 된다. 게다가 선제 타격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푸틴이 원전부터 때리잖아요. 아주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곳이 핵발전소이기 때문인 건데 거기를 때리면 좋은 점이 그 지역의 그 원전 일대가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대의 전력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때리는 건데 선제 타격하겠다며. 그러니까 네. 선제 타격 얘기하면서 원전을 주장하는 거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공약끼리도 이 연동이 안 되고 충돌이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왜 원전 이야기를 하냐, 뭐 핵발전의 이야기 하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도 사실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원자력이나 핵발전에 대해서 깊은 뭐 조예가 있거나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현 정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리원전 1, 2호기 이거 뭐 타당성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로지 정권 교체 원툴만 외치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핵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것을 반대급부를 좀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반대만 하니까. 상당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 공약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겠다.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하는 거랑 자원순환 별 관련 없고 그거 오히려 수질오염만 더 시킨다고. 하지만 현 정부 그리고 뭐 그 전 정부까지도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산업 자체의 성장을 막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관심 없으니까 윤석열의 당선인에게 갔겠죠. 로비하고 했겠죠. 우리 좀 키워달라고. 그거 그대로 공약으로 가져와서 환경오염이 되든 말든 자연순환이 되든 말든 관심 없이 오로지 대통령 되는 거에만 집중해서 거대 담론을 다 포기하고 이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유사하게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핵발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계속 외쳤던 게 이게 깨끗한 전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발전이라는 권력, 에너지 권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권력이 석탄화력 발전에서 태양광으로 넘어가면 그 권력이 시민들에게 다 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고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달성해내는 데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광을 청년들이 가져가면 지금 뭐 염정 같은 곳에 태양광 많이 깔고 그 이익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지금 그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근데 그거 청년들이 가져가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후위기가. 그 말이 즉 기후위기를 기회로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이걸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서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그 얘기였던 건데 정확하게 거꾸로 정확하게 기득권만을 위한 탄소 중립, 기득권만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언론에서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도가 있든 없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매주 전해주시는 게 또 시민분들한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ESG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척은 해야 되는 게 하거든요. 신용은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진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거짓말할 예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때 항상 때가 되면 논리적으로 비판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네. 2030년까지 놓치면 그 다음은 없어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지만 특히 지금 청소년들이나 완전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진짜 그들이 살아갈 때 대한민국을 상상해봤을 때 과연 누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게 뭐 언젠가 뭐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 날이 오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오죠. 시간은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성님의 코너가 또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소식 좀 핫한 내용일 것 같아요. 요즘 뉴스만 틀면 또 용산, 뭐 국방부 이전, 뭐
이 키워드로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뉴스를 안 틀어도 들리더라. 안 틀어도 그러니까요. 안 듣기 틀어도 싫은데 들려요. 너무 들려요. 용산로예요, 저. 용산 사이잖아요, 진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네. 오늘 안 그래도 또 박 위원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 걸 같이 우리 청년의 입장으로 또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내용을 좀 짧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선자가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이전을 직접 브리핑을 했고 이게 또 그 사이에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결국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 그러니까 뭐 장제원 비서부터 김한길, 김병준 등 모두가 속도 조절론이었다고 해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게 너무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우려하고 있는 당내의 목소리까지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끝내 뿌리치고 혼자 독단적으로 이제 결단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부의 목소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어제 또 청와대에서도 새 정부 출범 전에 집무실 이전은 무리다. 그러니까 안보가 취약한 정권 교체기인데다가 다음 달에도 그 김일성 태양절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동시에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결정이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입장도 얘기를 했고 집무실 이전하려면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한 다음에 아니 뭐 시간을 갖고 해라 또는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약간 한 발짝도 뭐 들어가기 싫은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좀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제왕적 리더십이다. 그리고 밀실, 졸속, 불통. 그러니까 남아 옳다식의 리더십이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취임하기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뭐 취임덕이다 못해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 그리고 그 당내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 특히 이 용산 주민들 그리고 뭐 군인들 등등 이런 모두가 아니다.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밀실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결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향후 5년에 이 국정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청년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뜻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영웅게이? 저는 일단 김은혜 씨 발언을 제가 뭐 김은혜 저격수는 아닌데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하면서 뭐 잔디밭 여기 뭐 벙커 있고 이런 이야기를 뭐 통로도 있고 그렇죠. 뭐, 통로도 있고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이런 변명을 했어요. 광활한 잔디밭 중에 한 곳을 이렇게 찝은 거다. 벙커 위치 나타낸 게 아니다. 이걸 실드 친다고? 누가 보면은 벙커가 그냥 원룸 그냥 쪽방인지 알겠어요. 벙커라는 게 굉장히 크고 넓은데 윤석열 후보 그 서초에 있는 그 집이 굉장히 넓은 집이거든요. 그 한 10배 넘어요. 네. 그 안에 벙커가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실드를 치나 본인도 사실 낯뜨거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게 또 안보 위기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안보 위기냐?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대변인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핵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신변보다 더 중요한 안보는 어디 있냐? 대통령 신변이 가장 중요한 안보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럴까?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대통령 신변이 안보라고 정말 생각하면은 본인 스스로 안보를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벙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분 혹시 말한 분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인가요? 그분? 어떤 거요? 그 말씀하신 분이 혹시 군필자인가요? 누가요? 대통령 신변? 네. 윤핵관이요? 이름은 모르고 뭐 장제원이나 뭐 정진석이나 뭐 그중 한 명이겠죠. 건진법사는 군필자신가요? 뭐 그분 군필자까지는 별로 사실 관심이 그분 없습니다. 인터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장제원 이런 분들 말고 그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김은혜 씨랑 예전에 또 이렇게 그렇죠. 저격을 주고받은 적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 제가 김은혜 씨 그 고소장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예, 맞아요.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네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때도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죠. 뭐 지금 해야 되는지 굳이 지금 해야 되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추경을.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저는 또 그 모 주식회사 그 신남성현들하고 그 김은혜 잡표 치고 실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뭐 정치를 해야 된다면서. 저도 관련해서 그 마크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이제 그러니까
반패미 목소리가 좀 더 커진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응원한다 그런 댓글을 김은혜 의원 그 유튜브에 가서 좌표를 찍고 막 응원 댓글 달아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뭐 처참하네요. 네, 제 논리로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천공스승? 네,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용산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용산으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사실 나왔어요. 한 10건 나왔는데 그게 다 삭제됐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 있더라고요. 네, 다 관련된 삭제됐는데 기사 언론에서 삭제했다고? 아마 어디선가 압박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뭐 과거로 회귀되는 게 아닌가. 또 언론들이 예전에는 그 언론 쓰기 전에 보도지침 같은 것도 내리고 그랬거든요. 네. 보도지침의 부활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고 굉장히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고 이런 우려들을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거든요. 용산 이전 같은 경우에도 정재우님께서 찬반 여론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58.1%가 반대하고 한 30% 내외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네, 33%. 그렇죠. 33%. 거의 그냥 그 국민의힘의 총 결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25%는 또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4분의 1이. 그러니까 맞아. 게다가 2030도 반대가 많고 게다가 서울에서는 60%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특히 용산 그 주위의 맘카페나 또 부동산 카페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그 원래 제 본가도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그 해당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도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우리 이거 말 없는 거 맞냐.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이 없는 게 맞냐 하면서 지금 용산 주민들 입장에선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민감하고 오세훈 시장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막 부풀리면서 예전에 또 막 뉴타운 열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되게 잘 건드리거든요. 그게 이번 대선에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대놓고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서울시의 그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찍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용산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여전히 지방선거를 저도 현실적으로 뭐 쉬운 상황이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의 그 분노가 또 커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계속 불통을 하고 여기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유능한 분들이 치고 나온다면 그래도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제 친구들 용산 쪽에 특히 동부이촌동 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친구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되게 핵심인데 비싸니까 또. 예, 근데 지금 고도 제한 막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갑자기 찬물 끼얹는 느낌 거기에 이게 뭐냐고 뭐 그런 반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 공약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짤방이라고 하나 웹포스터가 하나 네. 그 맘카페에 올라왔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얼굴 딱 가리고 올렸어요. 누군가 올려서 나머지 이 공약들만 해줬으면 좋겠다. 선거 끝나고 그 용산 이전 발표 났으니까. 근데 누가 댓글 달았잖아요. 이거 이재명 후보 공약이다. 뽑아놓고 후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죠. 윤석열 당선인이 왜 청와대로 옮기냐, 그 용산을 옮기냐 했을 때 국민의힘 분들이 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청와대라는 그 상징 때문에 나온다 하는데 용산에 가도 그 경우가 첩첩산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을 옮기는데 이게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냐.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정말 용산을 옮겼을 때 점심시간에 뭐 걸어 다니겠어요. 용산 주민 만나고. 용산 시민공원에 시위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네. 지금 발표에 따르면 이게 소통보다는 뭔가 좀 있겠다. 저는 그 이야기예요. 네.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게 아무 효용이 없는데 이게 우리 왼쪽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오른쪽에 넣는다고 해서 이게 금으로 된 동전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차라리 세종을 가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이라는 아주 좋은 그리고 심지어 세종에 청와대의 부지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건설 중이고 계획 중인데 청와대 세종시대를 열라. 지금 국회도 세종시로 옮기는 마당에 그리고 행정부 10개 부처가 지금 중앙부처가 세종에 있는데
차라리 세종으로 가면은 윤석열 후보는 박수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계속 대선 기간 동안에도 봉하마을도 가고 노무현 대통령 뭐 좋아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 정치적인 언어로 우리 민주시민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었다면 박영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맞아요. 본인이 하는 행동은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고 지역균형 발전 생각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그 정치 뭐 제도 개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고 노무현 좋아한다며요 본인이. 나는 노무현인데 보면서 울었다고 김건희 씨가 말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그래, 열면.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좀 아쉬워요. 요 용산과 음. 관련해서. 하나는 삼각지 쪽에 그 대구탕이 되게 맛있는데 아 거기를 마음 편하게 가서 이제 대구탕에 소주 한 잔 먹기가 좀 힘들어졌다. 아.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진지하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정부의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였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환경 이런 문제들 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시민들 다양하게 모셔서 판을 열어서 회의를 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정 운영을 했던 게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자마자 뭐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너무 좋게 표현하는 거 그냥 떼쓰는 거잖아요, 저거. 그쵸. 맞아요. 그냥 강행하고. 해달라고 앙탈 부리고 안 해주니까 언론 통해가지고 뭐 안 도와주니 어쩌면서 징징징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배울 게 없는 거죠. 사실 뉴스만 봐도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판을 계속 열었잖아요. 계속 네. 깔았잖아요. 시민들 들어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게 이야기 듣고 음. 공론장 만들고. 근데 겨우 5년 동안 만들어낸 그 성과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말씀 주셨듯이 5년간 겨우겨우 또 심지어 그냥 딱 출범한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때 각종 실책들을 다시 막 재건도 하고 적폐청산의 과제도 뭐 했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너무 고구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만큼 법과 원칙, 절차적 그렇죠. 정당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워낙 많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활동도 잠깐 했었지만 그게 진짜 생각만큼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한 10 정도로 달려가고 싶은데 나 혼자 10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쵸. 내 말이 또 정답이 아니니까 혹은 내 말을 그럼 사람들한테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결국엔 또 다음 회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사람들 설득하고 대안을 찾는 건 또 그 다른 얘기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이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선 저도 참 되게 죄송하기도 한데 그 지지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현실적 문제를 정치인들만이 딱 그 완벽하게 해결하길 바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른 차원에선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12만 명 가입했죠. 뭐 지금 더 넘었겠지만 특히 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우리 박영훈 대학생위원장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테고 뭐 아무튼 이후로 그래서 박영훈 대학생위원장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뭐 마무리할 얘기 네,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요 관련해서 또 어제 그 김재원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용산 집무실 선거 때 논란될까봐 광화문 시대라고 표현했다.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망언이죠. 한마디로 진짜. 이게 선거 때 이미 결정이 된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는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다고 사기극이죠, 진짜. 네,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아까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이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 국민과의 소통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브리핑 판에도 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 과정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는데 진짜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고 이 윤석열이 뭐 선거 때부터 뭐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지만 뒤로는 약간 본부장 리스크 있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했지만 또 뒤로는 불통이었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앞으로 원래 할 거였는데 표 떨어질까봐 이야기 안 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했으면 24만 7천 표 차이가 절대 안 됐죠. 아, 절대 안 그렇죠. 됐죠. 절대 안 됐죠. 음. 네, 아무튼 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듣는 거로 아, 하고 예.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훈 대학생위원장님 또 뭐 선거 기간 동안에 나와서 그리고 또 굳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영혼계의의 맹활약상. 아, 굉장했죠. 좀 어땠습니까? 그때 영혼을 거의 불태우고 갈아 넣은 심정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 외줄타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고소를 하고 싶으면 고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나쁘면은 굉장히 뭐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지만 야수의 또 심장으로 우리가 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후회도 많이 해요. 무슨 일을 후회를 하냐면 반성이죠, 사실. 우리 민주당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민주당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의힘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만만한 청년 그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고 소구력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렇게 멀리 퍼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는 청년 스피커를 좀 키워야겠다. 황희두 이사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정재훈님께서도 잘 하고 계신데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멀리 퍼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뭐 괜찮다 이런 평가를 상대편에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어디 패널로 나가거나 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받는 거를 즐기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야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이제 곧 되잖아요. 네. 이제 마음이 아픈데 야당이 되는 만큼 이제 야성을 가져야 되고 50명, 100명 이렇게 많은 그룹의 청년들을 양성해야 될 때지 마냥 우리가 합리적인 뭐 진보, 합리적인 좌파 소리 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좀 반성을 하면서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고 원래 황희두 이사께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저격하면서 저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해 주셨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아직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숟가락 올린 걸 수도 있죠. 황희두 이사님 하고 계신 거 숟가락 올린 걸 수도 전혀 있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뭐 이준석이라는 우리 황금 고블린 잘 잡아가지고 경험치 2배 네. 이벤트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 달달하게 먹었는데 당내 청년들이 조금 더 이런 모습을 보고 본인들이 정말 정치적인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야성을 가지는 행동을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는 게 저도 뭐 박영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면은 뭐 윤석열 측의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 합리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모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는 그래도 뭐 이 사람도 합리적이네라는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에 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아주 좋게 보더라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건데 사회는 앞으로 계속 변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과연 뭐 민주 진영의 가치에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박영훈 위원장님이 따끔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맞아요. 특히 뭐 아까 뭐 숟가락 얘기하셨는데 전혀 아니고 뭐 특히 보거룡 와 그 맞아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센스 있는 드립. 그러니까 저는 이 온라인 생태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예전부터 주목해왔던 입장에서 이런 선수가 너무 찾고 맞아요, 싶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론 또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제 눈엔 압도적으로 박영훈 위원장이 맞아요. 눈에 띄었었고 온라인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을 한 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너무 많으십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왜냐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청년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그러니까 무조건 전 586 나가. 586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 라는 비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대안을 보여줘야죠. 우리 청년들이 그럼 뭘 보여줄 건데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우리가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가끔 보면은 방송 여기저기 나와서도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다 하는데 그 안엔 다 본인이 해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나는 아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가진 입장에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서 뭐 힘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뭐 아까 박영훈 위원장님이 향후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듯이 힘이 더 필요한 분이 있으면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실어주고. 만약에 뜻이 없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그럼 주목을 해달라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또 청년 스피커 양성 여기에 저도 2년 전부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지만 당 내에서 딱 구심점을 가지고 또 주변에 대학생 청년들 많이 또 알 테니까 그런 인재들을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리면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온라인 여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표현하는데 문화 전이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나 유행을 만들어서 주변에 전파하는 현상인데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왜 굳이 이렇게 나서서 이준석 비판하고 원희룡 비판한 이유가 민주당은 이번 대선 때 맞기만 했어요, 사실. 뭐 선거운동 하다가 뭐 인터넷 잠깐 켜보면 맞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맞고 있으면 또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누군가라도 그래도 칼자루를 잡고 맞아요. 뭐 역공이라도 하고 해야지 지지자들도 신이 나서 우리가 소위 밭을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밭도 더 열심히 맞아요, 갈고. 맞아요. 지지자 자체가 의기소침해지면 선거운동도 잘 안 돼요. 네. 지지율도 정체되고.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좀 신선한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지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이번 대선 준비하면서 그 박영훈 위원장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고 되게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배울 점도 많다 생각하고 근데 저는 항상 축구로 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데 축구가 이제 11명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목적이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 수비도 좋지만 공격수가 있어야 된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박영훈 위원장님 봤을 때 되게 너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배울 점도 진짜 많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올려치기가 상당하시네요. 올려치기. 공격수와 수비수와 또 미드필더와 네. 또 총 감독과의 그 역할이 맞습니다, 필요하죠. 맞습니다. 저도 각자의 역할. 스타크래프트로 정치판을 봤었어요 원래. 그래서 누군가는 일꾼은 돈을 캐야 되고, 근데 돈을 캐는 그 SCB라고 쳤을 때 가끔씩 급한 상황이 오면 방어하러 나갈 때도 있죠. 혹은 막 치즈러시 갈 때 가끔씩 공격에 동원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맛봤다고 내가 뭐 엄청난 공격수인가라고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판이 망가진다 생각해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가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차원에서 뭔가 주목을 한번 받으면 내가 이 정도였나? 하고 뭔가 뻥에 취해가지고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실수예요. 그러면. 예, 그러다가 한번 명분 주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결국 극단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영훈 위원장이 선도 되게 잘 지키고 내공도 보여줬고 맞아. 특히 당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게 정말 많은 인재다. 그 뭐 저한테 민주당 뭐 이런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우리 박영훈 위원장을 주목해줘야 된다. 왜냐면 저는 제가 희망인가요? 희망이라고 봅니다. 좋은 분들 많은데. 좌우에 빛이 있네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 당내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그 쭉 이어져 와서 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또 정말 고생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막 그런 길을 걸어왔다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와서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게 또 온라인 그러니까 심리전, 맞아요, 여론전 맞아요.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딱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영훈 위원장이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새날에서도 예비 정치인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자, 팁 하나를 좀 드릴게요. 오. 선을 넘지 않는 팁. 네. 글을 하나 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페이스북 보면 자기 사진하고 뭐 박영훈, 뭐 네. 정재우 사진, 정재우 이렇게 뜨잖아요. 그 사진을 이준석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어울려. 비판을 받을 것인가, 공격 지점이 어디일 아, 것인가. 그렇지. 역지사지로 맞아요. 생각해서 이거 글을 쓰는데 짧은 글을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한 30분 네. 걸리거든요. 긴 글은 저도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음성으로 그냥 부르면 쭈르륵 써지거든요. 한 네. 5분이면 써요. 짧은 글을 쓰면 짧은 글은 공격 지점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네. 거기 프로필 사진을 이준석으로 바꾸고 이름도 이준석으로 바꿨을 때 내가 만약에 그 글을 볼 때 어딜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지우고 썼다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는 롱런하는 정치인 되지 않을까. 정치는 사실 구할이 말이라고 해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닌데 구할이 90%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정말 정치가 말로 표현될 정도로 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말실수 한번 하면은 이게 또 정치를 그렇죠. 그만둘 수도 있고 큰 논란이 되면은 맞아요. 정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멘탈도 흔들리고. 그렇죠. 예. 이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점오 붙여서 그럼 9.5할로 해서 본인이 한 말이라고 하죠. 뭘요? 9.5할이 말이다. 그래서 아. 박영훈 딱 해서 명언처럼. 91%가 말입니다. 정치는. 네. 1% 올려서. 네. 그렇고 뭐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 청년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어쨌든 뭐 짧지만은 그래도 한 9년 했으니까 야, 그런 와, 선을 지키는 게 내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와. 실수를 한 번 하면은 정말 잘못되는 선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꿈이 있다면은 이준석으로 바꾸고 한번 공격을 해보시라라고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되게 공감하는 어. 게 저도 옛날에 지금이랑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었던 입장에서 늘 저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 대한 비판거리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영 논리상의 비판거리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빌미 주지 말자 하고 계속 돌아보고, 뭐 제 그 글도 약간 유체이탈해서 예전에 저로서 막 바라보고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게임할 때도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 부종전 하잖아요. 네, 저도 그 네,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럴 때 그 약점이 어디일까, 공격 포인트가 어디일까를 계속 찾아가는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서로 핑퐁핑퐁 하다 보면 맞아요. 실력이 자연스럽게 느는 것처럼 어쩐지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돼요. 네, 맞아요. 누구나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생겼고 정치인들은 선거 나가면 본인이 무조건 될 것 같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의석영 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 아니면 환경 쪽에서도 막 그 저는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 그런 어떤 프레임 아니면 한 장의 사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긴 글이나 뭐 긴 내용은 잘 안 보게 되니까 딱 심플하게 꽂히고 그게 머릿속에 그 포지셔닝하게 만드는 거. 환경 쪽에서도 그런 인재들 한번 모아가지고 계속 그러면 우리가 또 연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지금 이미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장만하셨네. 아 뭐 요즘 뭐 손가락이 키보드 아닙니까? 사실 좀 행동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안 하면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기후 환경 쪽 또 저는 이 국제 원조 쪽이 또 제 원래 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개발 이쪽은 아예 그냥 공약도 없어요. 엄청 선진국 됐다고 하는데 공약이 없는 게 말이 돼요? 1년에 1조를 넘게 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좌우에 우리 빛들을 보고 저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박영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원희룡 본부장 잡고 뭐 마삼중 우리가 잡아가지고 크고 싶어서 저러나라고 하는데 그들이 거운 방식이 딱 그거잖아요. 그조차도 미러링이잖아요. 애초부터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급이 맞아서 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어그로 끈 것도 아니고 원희룡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주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디였더라? 세보겔이었나? 거기 유저들이 한번 망신당하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어체 그 글이 사실 미러링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알죠? 아마 해보셔서 알 거예요. 무슨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안 끊기고. 그래서 그걸 한번 미러링한 거를 그 누군가가 캡처해서 세보겔에 올린 거예요. 글 진짜 못 쓴다. 가독성이 어쩌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미러링하니까 글 진짜 못 써요. 글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거. 네, 그런 일도 있다. 근데 저는 우리 박영훈 대학생위원장이 그러면 뭐 당 내에서 아직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뭐 어떤 이유로 9년 전에 여기서 활동을 했고 뭐 앞으로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고 또 당내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 말들도 많은데 한동안 어떤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는 곳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민주당은 변화에 기민한 곳이거든요. 뭐 선거에 지기라도 하면은 왜 졌나,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라는 반성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곳이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걸 4년 동안 못 해가지고 당 이름이 뭐였죠? 뭐 미래통합당,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계속 비대위만 4년을 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반성도 뚜렷하게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느낌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은 정말 많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년 동안 지금
2013년이니까 9년, 10년 됐죠. 그동안 버틸 수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이제야 저에게 마이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내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뭐 100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플레이어가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냐라고 하냐면 뭐 위원장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소수이고 이분들에게 마이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퍼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잘 찾아보면 좋은 청년들이 많고 저도 그 수면 아래에 있던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 당선되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쥐어졌고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은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나이가 아직 젊고 미래의 주역이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제시를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를 황희도 이사와 제가 이렇게 비판한 것은 청년 정치의 미래가 저거라면 우린 청년 정치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올바른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세대별로 그리고 성별별로 뭐 직능별로 어차피 청년 정치는 이래야 된다라는 큰 틀은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큰 틀에서 크게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제시를 하시는 분들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박영훈 위원장이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새날 그 푸나님이 처음에 청국장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제가 목표를 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딱 새날 첫 방송이 제가 총선기획단 들어간 날, 그래서 발표가 난 날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 박영훈 위원장님이 꼭 어떤 직함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좋은 인재들 소개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뭐 소개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회가 되면 직접 출연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유능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릴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오랜만에 나오셨고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뭐 오랜만에 나왔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긴 하지만요. 여러분 다음에 의석이 형님이 또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또 제가 다음엔 의석이 형이다. 황희도 이사님 자리를 제가 앉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그 해야겠다. 영원 불멸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호시탐탐 이렇게 새날 자리 누가 비나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 새날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한동안 우울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날 구독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기운 차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감시해야지 우리 국정을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좀 바르게 갈 수 있는 저는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졌다고 이재명 후보 걱정하고 막 슬픈 마음은 알겠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행보 좀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박영훈 대학생위원장의 행보가 더더욱 궁금해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추후에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누군가가 고소를 한다면 고소 고발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죠. 네. 맞아요. 저도 같이 들어가나요, 빵에? 옐로 카드 하나 받아갖고 이미.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121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영훈 대학생위원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는 그 달타령님, K보람님, 권보람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가짜 바이러스보다 먼저